안녕하세요. IoT 사이버 보안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웨비나를 진행하는 튜브슈드 코리아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 김범석 팀장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먼저 IoT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에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예제를 통해 IoT 사이버 보안의 취약점이 소비자 IoT 제품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소비자 IoT 제품에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 보호를 하기 위해 규제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IoT 제조업체의 입장에서 제품의 사이버 보안을 적용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튜브슈드가 이를 지원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IoT의 정의입니다. IoT는 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제품을 컨트롤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IoT 제품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듯 우리 집이나 공장, 도시같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IoT 제품은 우리 삶에 굉장한 편리함을 가져다 주고 있지만 이 편리함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위험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IoT의 편리함이 초래하는 위험에 대해 첫 번째 예시로 스마트 CCTV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에 의사의 권유로 한 어머니가 아이를 위하여 아이 침실에 스마트 CCTV를 설치하였는데 해커가 이 CCTV를 침투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에게 대화를 시작하더니 나쁜 말을 하면서 괴롭힌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오디오 스트림과 비디오 스트림과 같은 CCTV의 주요 장치 기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커는 스마트 CCTV의 주요 기능을 이용하여 해커가 원하는 대로 피해자에게 직접 피해를 입혔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플러그의 사례입니다. 스마트 플러그에는 전원을 켜고 끄는 것 외에 우리를 위협할 만한 큰 기능이 없다고 보통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는 이런 종류의 IoT 장치가 다른 목적을 위한 스태핑 스톤, 즉 디딤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IoT 장치가 디딤돌로 사용된다는 것은 공격자가 타겟 네트워크에 침투하고 더 높은 수준의 보안 조치가 되어 있는 다른 장치를 공격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플러그처럼 그 제품 자체로 공격 가치가 없어 보이더라도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순간 공격 가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스마트 플러그와 같은 장치가 보안상 안전하지 않다면 이는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장비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우터가 디도스 공격을 수행하는 데 사용된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공격자가 운영체제의 커맨드 인젝션처럼 악성 코드를 이 장치로 보내면 해커는 이 장치를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공격자가 이 장치에 대한 제어권을 가지게 되면 다른 장치에 감염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공격자가 안드로이드 또는 수천 개의 장치를 제어하게 되면 이 모든 장비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현재 X와 같은 웹사이트 또는 서비스의 공격을 수행하여 차단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자는 랜섬머니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제 IoT 사이버 보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시작을 보면 2000년 말에는 연간 약 하나의 특정 IoT 악성 소프트웨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말부터 2016년도까지는 IoT에 특화된 악성 소프트웨어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IoT 기기가 더 저렴해지고 제조업체들이 더 많은 IoT 기기를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IoT 기기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공격의 동기가 더 커지므로 IoT 사이버 보안 위협이 세계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현재 IoT 제품의 보안 조치가 부족한 근본 원인은 그동안 시장에 IoT 제품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고객의 수요도 적고 규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앞서 말씀드린 대로 IoT 제품의 수가 급증했기 때문에
해커의 공격 동기가 커짐으로써 인해 시장에 큰 위험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의 수요가 증가하고 규제가 발생하였습니다. IoT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는 이제 제품의 보안을 적용하는 것이 이익과 비용에 합리적으로 변하고 있고, 고객의 수요와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보안에 투자하는 것이 기업의 인센티브로 작용하면서 높은 수준의 보안을 갖추는데 기업들의 니즈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제 IoT 장치 제조업체는 IoT 제품의 보안 조치를 취함으로써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잠시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안 조치가 갖춰진 IoT 제품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비자로서 상점에 들어가서 스마트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보안 정보가 전혀 없는 스마트 카메라와 다른 스마트 카메라 사이에 고민을 한다면 우리는 그 다른 스마트 카메라에 사이버 보안이 확인되었다는 라벨이 있을 경우 그 제품을 구입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체에게 사이버 보안을 갖춘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비용이 드는 일이지만 사이버 보안을 갖춤으로써 다른 경쟁업체와 구분되는 추가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GDPR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DPR은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입니다. GDPR은 회사 수준에서 인사관행, 상업관행, 고객 목록 등을 보호하는 데 적용되기도 하지만 GDPR은 제품 수준에서도 적용됩니다. 제품 수준에서 GDPR이 적용되는 예시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일부 스쿠터가 매 32초마다 오토바이의 위치를 수집하면서 데이터 최소 수집 원칙을 위반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스페인에서는 매 1분마다 마이크에 액세스하는 휴대폰 앱으로 우리 돈 3억 6천만 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의 한 회사에서는 사용자에게 제품에서 수집되는 건강 데이터에 관한 처리 프로세스를 세부 사항까지 충분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사용자 매뉴얼에 IoT 기기에서 처리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지정해야 될 필요성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GDPR이 처음 제정된 이래 유럽에서 총 벌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약 5년 동안 약 45억 유로, 우리 돈 약 4조 6천억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벌금액은 유럽 국가 당국에 의해 시행되고 부과됩니다. 각 국가 당국은 이러한 벌금과 조사를 다루기 위해 계속해서 더 많은 프로세스와 직원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계속 더 많은 벌금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챕터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품이 해커로부터 공격당하고 언론에 실린다면 IoT 제조업체의 브랜드 이미지에 해로울 것이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IoT 사이버 보안이 중요합니다. 또 제조업체가 손해배상 등을 위한 보험에 가입할 때에도 보험사들은 해당 제조업체의 인프라에 있는 제품의 보안사고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IoT 제조업체는 판매하려는 모든 제품에 대해 세계 각국의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제품을 판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규제와 관련한 내용은 뒤에 이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이 확인되었다는 라벨 등으로 경쟁업체와 구분한다면 IoT 제조업체의 비즈니스에 가치가 더해질 것입니다. 이제 IoT 제품에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취약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보안을 위한 시스템이나 제품에서 공격자들은 항상 가장 쉬운 입구를 찾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격자들이 가장 쉬운 입구를 찾게 되는 이유는 아키텍처나 시스템 자체에 침투하려고 할 때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공격자들은 공격에 소비하는 시간이 많아질 경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커는 항상 제품 내에서 가장 약한 연결고리에 침투합니다. 그래서 제품이나 시스템을 자체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전에 몇 가지 용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으로 등록된 제품이 있습니다. 이 자산은 위협에 의해 손상될 수 있으며 이 위협은 공격에 의해 구체화됩니다.
이 공격은 취약점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취약점은 소프트웨어의 버그, 제품의 구성 오류, 낡은 소프트웨어 등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취약점들로 인해 자산은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이런 리스크들은 장치 기능에 대한 액세스, 예를 들어 스마트 카메라의 비디오 피드, 데이터베이스에서의 데이터 유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리스크는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조치를 통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유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사용자의 인증 및 권한을 강화하는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고리는 시큐리티 프레임워크로 앞서 말씀드린 자산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업체가 수행해야 할 작업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IoT 제조업체가 모든 자산을 식별하고 제품이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고 구축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 식별이 완료되면 의미 있는 방법으로 모든 자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격에 대한 감지와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품이 가진 취약점, 개발 과정에서의 취약점, 테스트 문서에 기재된 취약점 중 2023년에 가장 심각한 IoT 사이버 보안 취약점이라고 지적된 취약점을 나타냅니다. 이제 이 중에서 몇 가지 취약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IoT 기기가 어떻게 공격에 취약할 수 있는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제품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입니다. 약한 암호는 항상 가장 먼저 지적되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윈도우즈 암호나 이메일 암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작위 대입 공격을 피하기 위해 강력한 암호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 일반적으로 익숙합니다. 영어로 브루스포스 어택이라고 하는 무작위 대입 공격은 해커가 각 계정당 수백 개의 또는 수천 개의 암호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사회공학적 기법은 계정에 관한 추가 정보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추측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피터이고 암호가 피터1인 경우 이름이라는 추가 정보를 이용한 사회공학적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호를 변경할 수 없거나 하드코딩된 암호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암호는 소프트웨어 코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GitHub 레포지토리에서는 다양한 기기에 정의된 모든 기본 암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암호가 사용자에 의해 처음 사용 시 변경되도록 강제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유명한 IoT 악성 소프트웨어 중의 하나인 미라이는 201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딱 12개의 다른 공통 암호만 사용하여 수백만 대의 IoT 기기를 감염시키는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암호에 관한 취약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3년 현재에도 여전히 동일한 원칙을 사용하여 기본 암호를 공격하는 많은 IoT 악성 소프트웨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안이 약한 네트워크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입니다. 우리는 온라인으로 은행 사이트에 접속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계좌에 접근할 때는 주소창 왼쪽에 자물쇠가 표시가 되고 자물쇠가 표시된다는 것은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S는 보안을 의미합니다.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사용자의 컴퓨터와 은행 서버 간의 인터넷 트래픽을 누군가 보고 있더라도 암호화된 데이터만 보게 됩니다. 이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있으므로 무작위로 보이게 됩니다. 사용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안 조치가 없는 HTTP만 사용하는 경우 암호화가 없습니다. 통신을 보고 있는 누군가는 사용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은행 계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은행 웹사이트에서는 은행 계좌가 항상 HTTPS로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그러나 IoT 장비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IoT 장치에 대한 다른 서비스, 예를 들어서 원격으로 장치에 액세스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텔넷이나 데이터 교환을 위한 FTP가 있는 경우
이러한 서비스는 암호화되지 않습니다. IoT 장치는 가능한 한 암호화된 서비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IoT 장치가 아주 낮은 배터리를 가지고 있고 암호화에 사용되는 계산 능력을 제한해야 하는 등 IoT 장치에 암호화할 수 없는 제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IoT 장치의 모든 통신은 암호화되어야 합니다. 다음 취약점은 IoT 장치가 하드웨어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생합니다. IoT 장치는 보통 안드로이드나 iOS에서 실행되는 앱이나 스마트 허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IoT 장치는 회사의 클라우드에 연결되거나 아마존, 애저와 같은 제3자 클라우드 또는 웹포털과 API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인터페이스와 연결된 통신은 안전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안전한 업데이트 메커니즘의 부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엔지니어들로 조직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과 같은 회사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라도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제품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에 많은 종속성이 있고 다양한 인터페이스와 다양한 공격 방법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측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제조업체는 소프트웨어가 항상 보안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안전한 업데이트 메커니즘을 갖추어 제품 소프트웨어가 적시에 또는 업데이트 원본대로 업데이트가 되고 그 과정에서 availability라고 하는 사용자의 제품 이용성이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메커니즘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제품에서 취약점이 발견되면 제품 사용자는 업데이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 제품을 계속 사용하거나 공격받을 수 있는 제품을 버려야 하는 두 가지 선택만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선택은 실제로 선택이 아닙니다.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은 고객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IoT 기기의 소유자인 고객은 해당 기기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여 취약점을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야 합니다. 취약점에 대한 마지막 예시는 안전하지 않은 오래된 구성 요소의 사용입니다. 우리가 IoT 장치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단일 요소, 모노레틱 엘리먼트가 아닙니다. IoT 장치는 여러 하위 구성 요소와 하위 라이브러리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모든 구성 요소와 하위 라이브러리는 업데이트 되어야 하며 취약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조업체가 공급망을 이해하고 이러한 구성 요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IoT 장치의 사이버 보안 취약점에 관한 이 파트를 마치기 전에 IoT 장치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친 보안 고려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IoT 장치와 연결되지 않는 장치를 비교할 때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IoT 장치가 업데이트가 필요하며 폐기가 필요한 수명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제조업체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라이프 사이클은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테스트를 수행해야 되고 제품이 시장에 나갈 때 보통 판매 후에 문제 등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IoT 장치의 라이프 사이클은 개발 단계에서 공급망 신뢰도 관리부터 제조업체가 취약점을 모니터링하고 IoT 장치의 업데이트를 제공하며 구매자에게 이 IoT 장치가 2년 또는 5년 등의 지연기간을 알리고 제품 폐기 단계에서 권한을 제거하고 사용자 데이터를 삭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IoT 사이버 보안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 30년 동안 규제는 주로 안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기기적 안전, 화재, 전기, 그리고 EMC 안전 등에 관한 규제는 제조업체 입장에선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소비자 제품에 대한 규제에서는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에 관한 규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구사항들을 통합하여 현재 안전과 관련된 규정 중에서도 ICC 60335의 부록처럼
사이버 보안을 요구하는 규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사이버 보안 표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의 사이버 보안 규제에 관한 입법 타임라인입니다. 2018년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GDPR이 입법되었고 2019년에는 사이버 보안 정책을 도입한 EU 사이버 보안법이 생겼습니다. 2022년도에는 지금 세미나의 주제로 다루고 있는 RED 사이버 보안 법률이 발표되었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는 유럽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보안을 강제하는 NIS2와 사이버 보안에 의한 제품 안전에 관한 GPSR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데이터 교환 방법을 규제할 데이터 법률의 입법이 논의 중입니다. 또 사이버 리질리언스 액트라고 하는 사이버 보건력에 관한 법률과 AI 법률이 입법 예정입니다. 특히 사이버 회복력에 관한 법률이 입법되면 RED의 범위와 요구사항 목록이 확대될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 지형에 따라 유럽은 IoT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많은 변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유럽의 입법 지형에는 NIS2와 RED와 같은 사이버 보안에 중점을 둔 규제가 있고 GDPR 또는 데이터 법률과 같이 데이터 보호를 위해 중점을 둔 규정이 있습니다. GPSR과 같은 제품 안정을 위한 사이버 보안 규정과 LVDR의 여러 규정 및 표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오늘날 유럽에 많은 규정이 나오고 있고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다뤄야 할 IoT 제조업체 입장에서 다양한 주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GPSR, 일반 제품 안전 규정이 무엇을 규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규정은 EU 법률에 어떤 소비자의 제품에 관해서 특별 규정이 없을 때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품 안전이 평가될 때 사이버 보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설명하는 요구사항이 어떤 특별 규정이 없는 제품이라면 GPSR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가정용 가전제품의 경우 EN 60335-1의 부록 U에 기재된 사이버 보안 조항을 준수하도록 특별 규정이 존재하지만 럼모어 잔디깎기의 경우 이에 대한 특별 규정이 없기 때문에 GPSR에 대한 규정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정리하면 GPSR은 일반 규정으로서 소비자 제품 제조업체가 제품의 개발 과정에서 특별한 표준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품 안전을 위해 사이버 보안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IEC 60335 부록 U를 살펴보겠습니다. 60335는 소형 가전에 적용되는 표준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부록이 추가되어 사이버 보안,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파티션, 통신, 데이터 무결성 등을 고려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웨비나에서 이 규정의 세부 사항들을 자세히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널리 사용되는 안전표준 중 일부가 사이버 보안을 중심으로 다루는 새로운 부록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 또한 제조업체에겐 큰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제 GDPR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발표 초반에 몇 가지 예를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서는 제품, 앱 또는 클라우드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조항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처리해야 할 복잡한 작업이 될 수도 있으므로 팀과 함께 또는 변호사와 협력하여 데이터 처리 환경과 제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번 웨비나에서 가장 중요한 RED 사이버 보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뒤에서 더 자세히 언급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간단한 개요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규정은 2025년 8월부터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무선 제품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규정에는 3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D 조항은 무선 장비가 네트워크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F 조항은 결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유럽에서 주요 표준 중 하나인 EN 303-645를 살펴보겠습니다. IoT 제조업체가 제품을 준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주요 표준 중의 하나입니다.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첫 번째 요구사항은 보편적인 기본 암호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카메라와 같은 경우 기본 암호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은 취약점 보고 관리 방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제품의 취약점을 발견하면 웹사이트에 취약점을 보고받을 수 있는 웹페이지가 있어야 하며 팀을 교육하여 보고에 응답하고 제거하고 취약점 완화를 구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패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요구사항으로 소프트웨어의 펌웨어 업데이트가 최신 상태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IoT 제품은 디바이스 펌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다음 요구사항은 안전한 통신. 앞서 말씀드린 예시에서 은행 계정에 접근하는 경우 통신이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노출된 공격 표면을 최소화하는 것과 같은 제품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인터페이스는 제품이 공격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무결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요구사항이 있고요. 다음 요구사항은 특히 앞서 말씀드린 GDPR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개인 데이터가 안전하게 저장되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른 조항도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시간상 추가 문의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표준의 주요 개요를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표준은 범위가 넓지만 모든 것을 다루는 기본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IoT 제품의 사이버 보안에 관한 특별한 조치가 없는 경우에 제품의 첫 번째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표준입니다. 2023년 8월 23일부터는 EN303645가 12인증 제도에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전 세계 50여 개 이상의 국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로써 영향력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EN303645가 전 세계의 주요 표준으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제 사이버 보건력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이버 보건력에 관한 법률은 디지털 요소를 가진 제품에 적용됩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나 다른 제품 등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논리적 또는 물리적 데이터의 연결을 포함될 경우 해당합니다. 이 표현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있는 모든 제품이 적용 대상임을 의미합니다. 사이버 보안에 관한 RED 무선기기 지침의 적용 대상을 다시 보면 와이파이를 사용하거나 직접 인터넷에 연결되는 제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이버 보건력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은 와이파이를 사용하는지 관계없이 데이터를 교환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제품이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더라도 로컬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데이터를 교환하는 경우에도 해당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CRA 범위가 RED보다 훨씬 넓고 요구사항 목록을 살펴보면 제품이 동작하는 단계에 중점을 둔 RED와는 달리 CRA는 제품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 사이버 보안 평가 및 보안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거기다 CRA는 취약성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며 공급망 역할에 대한 기술 문서도 갖춰야 하고 소프트웨어 빌드 자료를 확인하는 것과 같은 절차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안전한 설정, 데이터의 처리와 관련된 정보 등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도 정확하게 수행해야 하며 데이터의 유출 또는 손상 데이터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RED와 CRA 간의 간단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CRA에 관련된 기존 요구사항은 제품 운영 단계 중에서 사이버 보안 평가 및 보안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CRA에 취약성에 관한 더 많은 정보 요구사항이 있으며 공급망 역할에 대한 기술 문서도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빌드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지, 제품의 안전한 설정, 데이터의 처리 등과 같은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하고 있는지도 포함되어 있으며 데이터의 침해 또는 손상된 데이터를 보고할 의무도 있습니다. 이제 EN303645 기반으로 하는 일반적인 사이버 보안 테스트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보안 테스트에는 블랙박스 테스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블랙박스 테스팅은 테스트를 수행하는 사람이 제품과 설명서만 가지고 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테스팅을 의미합니다. 반면 화이트박스 테스팅은 테스터가 제품뿐만 아니라
모든 내부 문서 및 제품의 소스 코드를 가지고 있는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EM303645의 테스트는 그레이박스 테스팅으로 소스 코드가 필요 없는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소스 코드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지적 재산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레이박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선 테스트의 시청자인 제조업체가 시스템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법, 일부 보안 검토, 독점적인 통신 프로토콜에 관한 정보, 예를 들어 저장소의 위치, 보안 매개 변수 등의 위치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제조업체의 지적 재산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박스 테스트를 규정함으로써 제조업체로서는 이러한 테스트를 거부할 합리적인 근거를 대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로 인해 제조업체는 브랜드 평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희가 테스트를 수행하면서 흔히 드는 질문은 사이버 보안 테스트를 수행할 때 무엇을 하는지 하는 의문입니다. 저희가 테스트에서 사용하는 도구 중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엠맵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엠맵은 컴퓨터에 연결하여 제품의 어떤 포트가 열려 있는지를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아래 이미지에 보시면 FTP 서버가 있는 21번 포트와 장치를 원격으로 제어하기 위한 SSH가 있는 22번 포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웹서버에서 비밀번호와 같은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 프록시 서버로 사용할 수 있는 버프스트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고요. 와이어샤크와 같은 도구들도 사용합니다. 와이어샤크는 통신을 듣거나 감시하여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저희가 최근 4년 동안 수행한 테스트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 하나는 모든 제품 테스트가 전부 첫 번째 라운드에서 실패하였다는 것입니다. 제품의 기본 비밀번호나 원격 접속 메커니즘과 같은 요구사항에 반하는 지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취약점 공개 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프로세스에서도 요구사항을 반한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튜브슈드는 보안마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튜브슈드의 SC 보안마크를 통해 제품이 EN303645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이에 따라 테스트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튜브슈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마크가 아직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가 있는 라벨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 바깥의 세계로 확대하여 IoT 제품과 사이버 보안을 위한 어떤 다양한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규정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지 않지만 주요 규정은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목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국입니다. 영국에서는 제품 보안 및 통신 인프라에 관한 법률로 PSTI라는 새로운 법이 생겼습니다. 이 법은 2024년 4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개월 뒤에 시행되는데요. 이날 이후 영국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제품은 PSTI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모든 소비자 제품에 적용됩니다. 다행히 요구사항은 EN303645보다 다소 가볍습니다. EN303645를 살펴보면 64개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행히도 PSTI에서는 단 4개의 요구사항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차이점도 있지만 PSTI 요구사항이 대부분은 EN303645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본 암호 사용 금지, 명확한 취약점 공개 정책 요구 등이 EN303645와 같은 점이고 제품의 보안을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후 지원을 요구하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영국 PSTI는 이 정보가 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자에게 제공돼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제조업체의 웹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제품의 보안을 위해 얼마 동안 지원될 것인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지역적으로 캘리포니아 법과 오리건 법이 2020년부터 적용되어 커넥티드 제품은 사이버 보안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또 2020년 12월에 발표된 HR 1668 사이버 보안 개선법에서는 모든 연방기관이 리스트 지침을 준수하여 안전한 IoT 기기만 입수하고 구입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제 미국의 IoT 국가제도 수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국립표준기술원 니스트가 몇 년 동안 논의하고 올해 7월에 FCC라고 하는 연방통신위원회가 스키마 소유자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FCC는 이에 관해 논의 중이며 2024년 말에 무엇을 준수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미국 수준의 준비를 위해서는 페더럴 트레이드 커미션, 즉 FTC가 잠재적인 보안 요구사항으로 나열한 니스트 8425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점 공개 정책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제품의 취약점을 발견하면 보통은 소매업체에게 연락하여 제품의 보안 문제를 수정해야 한다고 알리는 발견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매업체는 제품을 판매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소매업체는 이 문제에 대해 제조업체에 연락합니다. 그런데 문제나 취약점은 직접적으로 제조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업체 중 하나가 담당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매업체, 제조업체 및 모든 공급업체가 제품에 대한 자체 취약점을 정책을 가져야 하며 제품에 대한 책임을 이해하고 공급망에서 누가 작업을 하고 있는지 및 다른 이해관계자의 취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TÜVSÜD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식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장에서 대부분의 IoT 제품은 보안이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회사가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와 비용 문제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의 필요성을 인지하려면 엔지니어, 관리자, 프로세스 관리자, 컴플라이언스 팀 및 최고 경영진을 교육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품에 대한 보호 기능을 개발하고 2년 또는 5년, 10년 동안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필요한 예산을 승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업 전체에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직원이 규정을 준수하는 것과 사이버 보안이 필요하다고 알게 된 후에 제품을 모든 관련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이버 보안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준수가 완료되면 경쟁업체와 차별화를 위해 보안 수준을 더 높일 수 있으며 최고 수준으로서 안전하게 설계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문화 및 조직의 상황에 따라 보안 인식을 회사 전체에 확산시키고 제품을 규정 준수한 상태로 만드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TÜVSÜD가 제공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간략한 개요입니다. TÜVSÜD는 EN303645, 미국의 니스트, IT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 위험 평가에 매우 유용한 TR64와 같은 모든 표준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웨비나와 같은 웹 세미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TÜVSÜD 사이버 보안 서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말에 당사는 삼성의 스마트 TV에 대한 테스트 및 AOC를 제공하여 224개의 모델을 하나의 유저로 발급하였습니다. 또 다른 예로 2022년 4월에는 투야 스마트 모듈에 대해 미국의 규정에 따라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에 TÜVSÜD는 EN303645에 따른 AOC를 발행한 첫 번째 회사로 나열되어 있으며 이것은 SE 공식 저널 엔조이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IoT 제품의 사이버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유와 IoT 장비가 가질 수 있는 취약점이 무엇인지, 세계 각국은 새로운 IoT 사이버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고요. 각국의 규제에 대응하여 제조업체 여러분들께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여정에 TÜVSÜD가 동행하는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지는 Q&A 세션을 이용해 질문을 남겨주시면 두 번째 세션을 마치고 공유가 가능한 답변을 함께 나누고 이때 다루어지지 않은 질문들은 정리하여 여러분들의 메일 주소로 각각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면 옆에 채팅창을 이용해서 편하게 질문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이 채팅창에서 작성되는 모든 내용은 프라이빗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공유되지 않습니다. 편하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Q&A 세션이 끝나고 3시에 두 번째 세션과 함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TÜVSÜD 코리아 김범석이었습니다.